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서명한 특별지시서 한 장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을 짓밟아라. 관세 500%를 때려라. 미국 무역대표부 최고위 관료가 즉시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 조선소에서 목격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의 생명줄이 이 작은 나라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이 꾸미고 있던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의 배신자는 누구였는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 워싱턴 무역대표부 본관 5층 긴급회의실에 12명의 고위 관료가 소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극비 보고서 한 장이 미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어요. 미합 중국 해군력 지속성 평가, 최종 등급 위기.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콜린스라고 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그러니까 USTR에서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27년간 무역 협상 현장에서 살았고, 그전에는 상무부에서 산업분석관으로 일했어요. 제 커리어 내내 해왔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 하지만 그날 새벽,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제가 2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미국의 조선 가용 능력은 중국 대비 232분의 1 수준. 현재 가동 중인 대형 조선소는 4곳에 불과하며 군함 한 척 건조에 평균 12년 소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습니다. 232분의 1이라니.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미합 중국 해군이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미 해군 차기 전투함 핵심 부품의 68%가 해외 의존. 그중 최대 공급처는 대한민국.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우리가 6.25 전쟁 때 피를 흘려가며 지켜준 그 나라가 지금 미 해군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처드 하워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러니까 제 직속 상관이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62세의 그는 백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채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 풍기는 진한 시가 냄새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워드 대표는 의자에 털썩 앉더니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3초 만에 내던졌습니다. 콜린스, 이 보고서 읽었나? 네, 대표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하워드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한국이 우리 해군 부품을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들어봐, 콜린스.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 베껴서 장사하는 거야. 원래 그 기술이 누구 거였는지 알아? 전부 우리 거야. 우리가 이전해 준 기술로 돈 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하워드의 생각에 반쯤은 동의하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통계를 본 적은 있었지만 그건 그저 싼 인건비와 정부 보조금 덕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워드가 서류 한 묶음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 지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조선업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이 미국 기술을 무단 사용한 증거를 확보하라. 그걸로 관세 폭탄의 근거를 만들어 와. 하워드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어요. 콜린스, 자네가 가. 한국 조선소 뒤집어서 증거 가져와. 우리 기술 훔쳐 쓴 증거 말이야. 그걸로 관세 500% 때릴 거야. 한국 놈들 콧대를 확실히 꺾어놓겠어. 500%라는 숫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차관보가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하지만 하워드의 눈빛은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태평양 건너
그 작은 나라의 조선소에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하워드의 명령을 받은 직후 워싱턴 곳곳에서 불길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브래드 윌슨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50대 후반의 이 남자는 텍사스 출신으로 얼굴이 항상 붉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죠. 윌슨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우리 국방을 맡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윌슨은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뭡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피를 흘려가며 지켜준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감히 우리 해군 부품을 쥐고 있다고. 그건 안보 위협입니다. 저는 사무실 TV로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윌슨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시 워싱턴에서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USTR 내부 브리핑이 있었어요. 하워드 대표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관련 데이터가 떠올랐는데 하워드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비웃었어요. 한국 조선업 세계 점유율 1위. 하워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한테 물량에서 밀리니까 고부가 같이 어쩌고 하면서 포장하는 거야. 본질은 똑같아. 우리가 만들어준 기술로 장사하는 하청업체 수준이지. 회의실에 있던 30여 명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하워드가 화면을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한국 LNG선 세계 점유율 83%. 그래서 뭐? 기술의 뿌리가 어딘지 알아? 전부 유럽과 미국 기술이야. 한국은 그걸 싸게 조립해서 파는 것뿐이라고. 그때 뒤쪽에서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한국의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하워드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독자 개발. 웃기고 있네. 자네,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인지 제대로 조사한 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군. 이 바닥에서 좀 더 굴러봐. 젊은 분석관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 분석관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하워드 앞에서 반론을 제기한다는 건 커리어를 거는 도박과 같았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난 후 하워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그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워드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 시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콜린스, 한국 가기 전에 하나만 명심해. 자네의 임무는 한국 조선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아니야.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를 찾아오는 거야. 이해했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워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없으면 만들어. 그게 자네 일이야. 자네 자리가 이 사무실에서 계속 있으려면 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워드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27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이 남자의 한마디에 달려 있다는 현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고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정도. 조선업이라니 그건 제가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야였어요. 자료를 훑어보다가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의 최신 보고서였는데 한국 빅3 조선사인 HD연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의 연간 수주 금액이 97조 원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전체 조선업 매출의 2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숫자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기술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고, 그건 당연히 미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주 금요일,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윌슨 의원이 주한 한국 대사관 경제 참사관을 의회로 불러들인 겁니다. 비공개 간담회였지만 그 자리의 내용이 즉시 워싱턴 정가에 퍼졌어요. 윌슨이 한국 경제 참사관에게 했다는 말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미군이 지켜주고 있으니까야. 그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관세 인상, 받아들여. 기술 이전, 해.
불만 있으면 주한미군 빼면 돼. 간단하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교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윌슨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 정도의 생각은 워싱턴에서 상식이었으니까요. 출발 이틀 전 하워드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선소 현장 사진 많이 찍어와. 특히 미국 기술 사용 흔적을 찾아. 기계 장비에 미국 브랜드 라벨이 붙어 있으면 전부 촬영해. 그리고 한국 측이 내세우는 독자 기술이란 게 얼마나 허구인지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27년 경력의 무역 전문가로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23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무시했어요. 그때의 저는 아직 미국의 착각 속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출발 당일, 저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이었어요. 하워드가 특별히 배려한 건 아니고 도착 직후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니 체력을 아끼라는 뜻이었죠. 14시간의 비행. 저는 그 시간 동안 국방부에서 받은 추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펜타곤 해군 분석실이 작성한 미국 조선업 현황 보고서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미국 내 가동 가능한 대형 조선소 4곳, 숙련 용접공 1만 2천 명, 이 중 평균 연령 57세, 신규 인력 유입 사실상 중단, 미 해군이 발주한 구축함의 평균 건조 기간 12년, 예산 초과율 180%, 대비되는 한국 데이터도 적혀 있었어요. 한국 내 대형 조선소 7곳, 숙련공 8만 7천 명, 평균 연령 43세, 구축함급 전투함 건조 기간 3년 6개월, 예산 초과율 3% 이하.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니야. 기술의 깊이가 다르지. 미국은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야. 한국은 그냥 상선이나 만들겠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깨끗하다 못해 번쩍거리는 터미널,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수화물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단 7분. 워싱턴 덜레스에서는 30분 넘게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공항 하나 잘 만든다고 기술 강국은 아니지. 겉만 번지르르한 거야.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한 남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40대 초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HD연대 해외협력팀 박정원 팀장이었어요. 콜린스 부대표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 여행 힘드셨죠? 그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저는 살짝 놀라며 물었죠.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MIT에서 조선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보스턴에서 6년 살았어요. MIT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 출신이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미국이라면 구글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을 텐데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고 내일 아침 KTX로 울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울산에 도착하면 HD연대 조선소를 먼저 방문하시게 됩니다. 박정환 팀장은 미리 준비한 일정표를 건네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태도는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미국 관료 앞에서 주눅드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넓은 도로,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서 빛나는 LED 간판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감탄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 임무는 이 나라의 약점을 찾는 것이지 장점에 감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하워드에게 도착 보고를 했습니다. 인천 도착했습니다. 내일 울산 조선소 방문 예정입니다. 하워드의 답장은 짧았어요. 증거 확보에 집중해. 쓸데없는 관광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호텔 방 천장. 워싱턴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허점을 찾아내야 했어요. 미국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를 들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아까 본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232분의 1점, 숙련공 1만 2천 대 8만 7천, 건조 기간 12년 대 3년 6개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정말 미국 기술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국은 세계 최강이야. 한국은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때의 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그 조선소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착각의 벽을 어떻게 박살내는지를 말이에요. 그 충격의 현장은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KTX에 올라탔습니다. 박정환 팀장이 미리 예약해둔 좌석은 창가였어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각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출발한 거예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암트랙을 타면 30분 지연은 기본이고 1시간 넘게 늦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시속 305km. 차창 밖 풍경이 물감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객실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커피잔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수면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환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울산까지 약 2시간 걸립니다. 그동안 오늘 방문하실 조선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조선소에 가서 미국 기술 사용 증거를 찾아야 해. 하워드가 기다리고 있어. 박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HD연대 조선소는 울산 미포만에 위치해 있으며 총 면적이 약 490만 제곱미터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죠. 여의도의 1.8배요? 네.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9개의 도크와 골리앗 크레인 12기가 가동되고 있어요. 숫자가 상상을 초월했지만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저는 조사하러 온 사람이지 감탄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으니까요. 울산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오자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 20분을 더 달리자 마침내 HD연대 조선소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게이트 너머로 하늘을 찌를 듯한 크레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강철로 만든 숲에 들어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안 검색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이 미국 펜타곤 출입 절차 못지않게 엄격했어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방문자 배지를 목에 걸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이 시설은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촬영은 사전 승인된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이동 시 반드시 안내원을 동반해 주십시오.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조선소를 이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회의실에서 짧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HD연대 조선해양의 기술이사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현재 저희 회사의 수주 잔량은 약 58조 원이며 향후 3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2만 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58조 원. 미국 전체 조선업 연간 매출의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브리핑 후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첫 번째 도크에 도착한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배가 아니었어요. 강철로 만든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17만 4천 톤급 LNG 운반선, 길이 295m, 높이 54m. 아파트 18층 높이의 철 구조물이 도크 안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앞에 선 저는 마치 개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박정환 팀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선박은 카타르 에너지가 발주한 LNG 운반선입니다. 한 척당 계약 금액이 약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억 원입니다. 한 척에 4,300억이요? 네. 그리고 카타르는 이런 선박을 저희한테 총 67척 발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어요.
67척 곱하기 4,300억, 거의 29조 원. 한 나라의 발주 금액만으로도 이 정도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 배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LNG를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운반해야 하는데 이 화물창 기술은 저희가 독자 개발한 겁니다. 독자 개발이요? 저는 즉시 하워드의 지시가 떠올랐어요. 미국 기술 사용 증거를 찾으라는 명령. 그래서 일부러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기술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혹시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닌가요? 박정환 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불쾌함이 아니라 뭔가 확신에 찬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는 저를 화물창 제작 현장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스테인리스 강 멤브레인 패널이 정밀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술자가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박 팀장이 한 장의 특허 증서를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K-실 멤브레인 기술, 대한민국 특허, 국제 특허 47개국 등록. 이 기술은 HD연대가 18년간 연구 개발한 순수 독자 기술입니다. 프랑스 GTT사의 라이선스에 의존하던 것을 완전히 탈피한 겁니다. 현재 이 기술로 세계 LNG선 시장의 83%를 점유하고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8년간의 독자 연구 개발, 47개국 국제 특허. 이건 하워드가 말한 기술 도둑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뭔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면 안 돼. 더 조사해봐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확신의 벽에는 누군가 작은 못을 하나 박아둔 것처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조선소 내부를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희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두 번째 도크에 도착했을 때 보안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어요. 추가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고 카메라와 핸드폰 촬영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군수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대표님의 미국 정부 신분을 확인했기에 제한적 출입이 허가된 겁니다. 군수 관련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안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작업장 한가운데 회색 도장이 칠해진 함정의 상부 구조물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물의 측면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SN. 미합 중국 해군의 약자였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박정환 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 해군이 발주한 호위함급 전투함의 전투 체계 모듈입니다.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되는 핵심 구조물이에요. 한미 방산협력 협정에 따라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전투함의 핵심 구조물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이 나라 조선소의 군함 부품을 맡기고 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박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국방부와 해군성 관계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나 의회 쪽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윌슨 의원의 기자회견이 떠올랐어요. 미국 군함은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주먹을 쥐고 외치던 그 모습. 그 사람이 이 현장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작업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파란색으로 터지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흘렀어요. 현장 감독관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물에 사용되는 특수강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고장력 강제입니다. 영하 50도에서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로 현재 이 등급의 강제를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 곳뿐입니다. 미국은요? 감독관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미국은 현재 이 등급의 함정용 특수강을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미국이 군함에 쓰는 철판조차 한국에서 가져온다고? 이건 하워드가 말한 것과 정반대의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군함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하워드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 부품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LNG선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아닌 한국 독자 개발입니다. 18년간 연구한 순수 자체 기술이에요. 국제 특허도 47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워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콜린스, 내가 뭘 가져오라고 했지? 한국이 대단하다는 감상문을 쓰라고 했나? 증거를 찾으라고 했잖아. 기술 도용 증거. 하지만 대표님,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기술 도용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 해군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워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내 문제야? 자네 임무가 뭔지 다시 말해줄까?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특별 지시야. 증거를 못 찾겠으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없다는 보고는 받지 않겠어. 이해했나?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핸드폰을 침대 위에 내던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없는 증거를 만들라는 건가? 27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공직자로서의 양심과 커리어를 지키려는 생존 본능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정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아직 봐야 할 곳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저는 거제도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자리한 이 섬은 박정환 팀장의 표현대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드는 섬이었어요. 거가대교를 건너는 동안 바다 위로 거대한 선박들의 실루엣이 아지랑이처럼 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하자 새로운 안내자가 합류했어요. 놀랍게도 일본인이었습니다. 사토 마사히로. 전 일본 방위성 장비국 기술심의관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방산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라고 했어요. 박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일본 방위성에서 28년간 근무하셨어요. 한일 방산 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주 한국을 방문 중이시죠. 콜린스 부대표님의 일정과 겹치게 되어서 함께 조선소를 둘러보시면 좋겠다고 제안드렸습니다. 사토 마사히로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작은 체구의 은퇴 안경을 쓰고 말투가 조용했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일본 방위성 28년 경력이라면 이 사람은 아시아 방산 분야의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오션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사토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콜린스 부대표님, 미국에서는 한국 조선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미국 관료들은 한국 조선업을 중국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토가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쓴웃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그건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는 28년간 일본 방위성에서 일하면서 한국 조선업의 성장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 괴로운 이야기이지만 일본도 한국 없이는 이지스함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사토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군력과 조선 기술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4척 중 3척은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 조선소의 숙련공 평균 연령은 61세입니다.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후 일본은 군함을 독자 건조할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마저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실태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이 일본인이 자국의 약점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사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콜린스 부대표님,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고부가 가치 선박과 군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중국은 물량은 많지만 품질이 떨어져요. 일본은 기술은 있지만 인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기술과 인력, 그리고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쟁국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니. 조선소 내부 투어가 계속되었어요. 하나오션의 특수선 제작동에서는 잠수함과 호위함이 건조 중이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 해운이 발주한 2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도 동시에 작업 중이었는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척당 계약 금액만 3,800억 원.
6척이면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정환 팀장이 태블릿으로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콜린스 부대표님,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비교표가 떴습니다. 미국 조선소 가동률 11%, 한국 조선소 가동률 94%, 미국 선박건조 공기 평균 12년, 한국 평균 2년 8개월, 미국 조선업 종사자 1만 2천 명, 한국 8만 7천 명, 미국 숙련공 평균 연령 57세, 한국 43세, 모든 숫자가 한국의 압도적 우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 예상 비용 480조 원, 소요 기간 최소 25년, 480조 원이요? 네, 미 해군 분석센터의 공식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은 숙련공을 처음부터 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접공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 7년이 걸려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80조 원과 25년. 그건 사실상 미국이 혼자서는 조선업을 되살릴 수 없다는 의미였어요. 바로 그때 제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나토 해군사령부가 한국에 차세대 호위함 4척을 발주했다는 속보였어요. 계약 금액 3조 7천억 원. 유럽 해군의 맹주를 자처하던 나토가 유럽 조선소가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사토가 내 핸드폰 화면을 흘끗 보더니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다. 나토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유럽 조선소들은 납기 지연이 심각해요. 독일은 호위함 한 척 건조에 9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같은 급 함정을 3년 안에 인도해요. 유럽도 결국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조선소 울타리 밖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거대한 LNG선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만든 배였습니다.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배. 일본도 인정하는 기술. 나토도 선택한 경쟁력. 이건 반사이익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NSC 국가안보회의 소속 분석관 톰 리드였어요.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데이비드, 긴급한 거니야. 보안 회선으로 옮겨. 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저는 즉시 암호화된 통신 회선으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톰? 중국 첩보야. CIA 동아시아 데스크에서 올라온 건데 중국 국무원이 한국 빅3 조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치 공작을 진행 중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톰이 숨을 들이켰어요. 한 기업당 150조 원 규모의 패키지야.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인력 지원, 기술 보호까지 전부 포함.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세 곳 모두 접촉이 확인됐어. 150조 원이라고? 한 기업당. 그래. 세 곳이면 450조 원이야. 중국이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하겠다는 건 한국 조선 기술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야.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중국이 한국 조선사를 통째로 빼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건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톰이 말을 이었어요. 데이비드, 더 심각한 게 있어. 중국 측 접촉 과정에서 워싱턴 내부에 중국과 연결된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 내부에 누가? 아직 특정 못했어. 하지만 USTR 내부일 가능성이 높아. 한국 압박 정책의 세부 일정이 중국 측에 미리 전달된 정황이 있거든.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유치 공작을 진행하고 있어. 완벽한 연계 작전이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USTR 내부에 중국 연결 라인이 있다고? 그 순간 하워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근거 없이 한국을 압박하라는 명령, 증거가 없으면 만들라는 지시, 그리고 중국의 유리한 타이밍. 설마 하워드가? 아직 확정은 아냐. 하지만 조심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될 예정이야. 자네가 한국에서 가져오는 보고서가 매우 중요해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산 앞바다 위로 조선소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밤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그 배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것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무너진다. 미 해군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편에 서면 미국은 군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워드는 한국을 더 압박하라고 하고 있다. 한국을 중국 품으로 밀어넣는 꼴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을 보고해야 했어요. 하워드가 원하는 가짜 증거가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워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27년 커리어를 걸어야 하는 도박이었어요. 창밖에 조선소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5째 날 출국 전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박정환 팀장이 준비한 것은 조선소 생산 현장 최전방, 그러니까 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이날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기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울산 HD현대 조선소 3블록 용접 작업장. 안전모를 쓰고 들어서자 용접 불꽃의 파란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쩍쩍 터지는 불꽃 소리와 함께 강렬한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도는 50도에 가까웠어요. 마치 용광로 안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묵묵히 용접봉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반장. 32년 경력의 특수 용접 기능장이었어요. 마스크를 올리고 일어선 그의 얼굴에는 수천 번의 용접 불꽃이 새긴 검은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손은 투박했지만 용접선은 기계보다 정밀했어요. 박정환 팀장이 소개해 주었어요. 김태호 반장님은 한국 조선업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3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셨어요. LNG선 화물창 특수 용접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반장이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32년째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32년이면 정말 긴 세월인데 어떻게 같은 일을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었습니까? 김 반장이 용접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돈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이 조선소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용접공은 천한 일이라고 무시받았어요. 부모님도 대학 가라고 하셨는데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공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강철판을 손으로 쓸었어요.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불꽃 앞에서 12시간씩 서 있으니까 눈도 아프고 화상도 입고 동기들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하셨습니까? 김 반장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어요. 어느 날 제가 용접한 블록이 배에 붙어서 바다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진수식 날이었어요. 제 손으로 이은 철판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하찮은 일을 한 게 아니구나. 나는 바다를 가르는 배를 만들고 있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2년 전에 미 해군 장교분들이 이 작업장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이지스함 부품 품질 검사하러 오셨는데 제 용접 기록을 보더니 놀라셨습니다. 0.1mm의 오차도 없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수준의 용접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미 해군 장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김 반장이 씩 웃었어요. 32년을 녹이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32년을 녹인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관통했어요. 작업장을 나오는 길에 김 반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대표님, 저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배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기계는 돈이면 사지만 사람의 손끝에 담긴 기술은 돈으로 못 삽니다. 시간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의 투박한 손이 제 손을 감쌌을 때 뜨거운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용접 불꽃의 열기가 32년간 스며든 손이었어요. 조선소를 빠져나오며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울산의 하늘은 맑았어요.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서 35년간 일한 용접공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들고 공장으로 향하셨죠.
아버지의 손도 김태호 반장처럼 투박했어요. 화상 흔적과 쇠가루가 묻어있던 그 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비드,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하면 이 나라는 끝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는 거야. 꼭 기억해. 아버지의 공장은 아버지가 은퇴한 이듬해에 문을 닫았어요. 디트로이트는 폐허가 되었고 아버지의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은 공장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32년을 녹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 건너 이 작은 나라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가치를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를 훔쳤어요. 박정환 팀장이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워드가 원하는 가짜 보고서를 쓸 수는 없다. 진실을 써야 한다. 미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가치를, 그리고 중국이 꾸미고 있는 위험한 음모를, 설령 그것이 제 커리어의 끝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는 거야.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주머니 속에 든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태호 반장이 마지막으로 악수하며 건네준 사진이었어요. 그가 첫 번째 진수식에서 찍은 사진. 20살의 젊은 청년이 자신이 만든 배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강철은 녹여야 모양이 잡히고 사람은 시간을 녹여야 장인이 됩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워싱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워드가, 트럼프가, 그리고 미국의 운명이 걸린 보고서가.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거짓보다 강하니까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한국을 떠난 지 18시간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14시간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팩트, 수치, 그리고 중국 첩보까지. 제 27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였어요. 덜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NSC의 톰 리드였어요. 데이비드, 상황이 바뀌었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요청했어. 오늘 오후 4시, 백악관 상황실. 대통령이 직접이요? 그래. 하워드도 참석해.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합참의장까지 전부 소집됐어. 자네 보고서가 핵심이야. 전화를 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울산의 조선소 불빛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안주머니에는 김태호 반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 무거운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타원형 테이블에 이미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 NSC 분석관들. 그리고 테이블 정면 상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하워드는 대통령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 눈빛이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합의한 대로 보고해. 한국 기술 도용 증거를 보고해. 하지만 저는 합의한 적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한국에 다녀왔다고? 뭘 찾아왔어?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 훔쳤다는 증거 있어?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 파일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대통령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워드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제가 5일간 한국 조선소를 직접 조사한 결과 한국의 LNG선 핵심 기술은 18년간 독자 연구개발한 순수 자체 기술입니다. 47개국의 국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세계 LNG선 시장의 83%를 한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도용이 아니라 기술 초월입니다. 하워드가 테이블을 쳤어요. 헛소리 마. 이건 사전에 합의한 보고 내용이 아니야. 트럼프가 손을 들어 하워드를 제지했습니다.
잠깐. 계속 말해봐. 저는 보고서를 열었어요. 대통령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차기 전투함 핵심 부품의 68%가 한국산입니다. 이지스 시스템 연동 구조물, 특수 강제, LNG 추진 시스템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트럼프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국 조선소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동 가능한 대형 조선소 4곳, 숙련공 1만 2천 명, 평균 연령 57세, 군함 한 척 건조에 12년, 예산 초과율 180%. 반면 한국은 7개 대형 조선소, 숙련공 8만 7천 명, 건조 기간 3년 6개월, 예산 초과율 3% 이하입니다. 트럼프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조선업을 자체적으로 재건하려면 480조 원과 최소 25년이 필요합니다. 숙련공 1명을 키우는 데만 7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해군 분석센터의 분석도 같은 결론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차기 전투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워드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과장이야. 중국이나 일본에서 대체할 수 있어. 저는 하워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일본도 한국 없이는 이지스함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조선소 숙련공 평균 연령은 61세이며 10년 내 독자 건조 능력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워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뭐? 그럼 한국한테 무릎 꿇자는 거야?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었어요. 대통령님, 가장 긴급한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CIA 동아시아 데스크에서 확인된 첩보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한국 빅3 조선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150조 원 규모의 유치 공작을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50조 원이라고? 세 곳 합치면 450조 원입니다. 세금 면제, 토지 무상 제공, 기술 보호까지 전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한국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10년 안에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국가 안보 최우선 사안입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유치 공작 타이밍이 우리의 한국 압박 정책과 정확히 연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시점에 맞춰 중국이 유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USTR 내부에서 중국 측에 정보가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하워드에게 쏠렸습니다. 하워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콜린스, 자네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워드 대표, CIA 첩보 자료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이 하워드를 향했습니다. 하워드,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어. 한국 압박 정책, 이게 정말 미국을 위한 거야?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거야? 대통령님, 저는 오직 미국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측 인사와의 접촉 기록은 뭔가? NSC에서 확인한 통화 기록과 이메일 로그가 여기 있어. 톰 리드가 추가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하워드와 중국 상무부 관계자 간의 통신 기록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워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결정을 내린 표정이었어요. 하워드, 자네는 오늘부로 직무 정지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USTR 출입 금지. 보안팀, 하워드를 에스코트해. 2명의 보안 요원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워드가 허둥대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 허공을 맴돌았어요. 하워드가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콜린스, 그럼 자네 생각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동맹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협력이 답입니다.
한국의 조선기술과 미국의 해군 수요를 연결하는 한미해양기술 동맹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트럼프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거지? 네, 대통령님.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야? 제 아버지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 35년간 일한 용접공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32년 경력의 용접 기능장을 만났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을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미해양기술동맹,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빠르게. 네, 대통령님.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윌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님이 긴급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코수슴을 쳤어요. 한국 없이 미국 군함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그 양반. 지금은 할 말이 달라졌겠지. 들어오라고 해. 윌슨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주먹을 흔들며 한국을 조롱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목소리도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해군성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미 해군 전투함 프로그램의 한국 의존도에 대해서요. 트럼프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래서? 윌슨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은 미국 국방의 핵심 인프라였어요.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가 가슴속에서 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신의 나라는 우리가 지켜주니까 존재하는 거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더 컸어요. 우리 모두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진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해양기술동맹 추진, 한국 조선기술과 미국 해군력의 전략적 결합, 중국의 해양 팽창에 공동 대응. 발표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술 동맹국이다. 그 뉴스를 본 날 저녁, 저는 집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 옆에 김태우 반장에게 받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울산 조선소에서 찍은 20살의 김 반장.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의 웃음이 닮아 있었습니다. 대양을 사이에 두고, 시대를 사이에 두고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나라의 미래도 사라지는 거야. 미국은 그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켰어요. 32년을 녹이는 사람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손끝. 자기가 만든 배가 바다에 뜨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하는 자부심. 그것이 기술의 본질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 돈이 아니라 시간. 위협이 아니라 신뢰. 한국은 미국이 잃어버린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다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USTR 부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워드가 만들어 놓은 한국 압박 정책을 모두 철회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였어요. 사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 위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미해양기술협력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의 조선기술과 미국의 해양 인프라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매달 울산을 방문하고 김태우 반장과도 자주 만납니다. 얼마 전 김 반장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콜린스 이사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눈빛이 완전히 다르시네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그때는 뭔가를 찾으러 오신 눈이었어요. 지금은 뭔가를 만들러 오신 눈입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반장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철은 녹여야 모양이 잡히고 사람은 시간을 녹여야 장인이 된다고. 김 반장이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웃음이 번졌어요.
조선소의 크레인 아래서 용접 불꽃이 파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가 강철보다 단단한 것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반전. 480조 원을 들여도 되살릴 수 없는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철은 불에 녹지만 사람의 기술은 시간에서만 자랍니다. 32년을 쏟아 부은 한 사람의 손끝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보다 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 데이비드 콜린스가 한국 조선소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32년을 녹여 장인이 된 사람들, 그 손끝에서 세계 최강의 군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